안녕하세요. 덕분에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유튜브나 블로그, 책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둠의 긴 터널 지나서 성공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다니쌤의 얘기가 더 희망적인 것은 다니쌤이 빚에 깔려서 허덕이기 시작할 때가 40대의 평범한 남자였다는 거. 보통 20대 후반이나 30대에도 나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 라며 불안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다니쌤이 이렇게 40대에 멋지게 일어선 모습이 굉장히 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쌤은 은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 상담가, 강사,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 유튜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쌤의 본명은 이의상 님이에요. 책에는 마치 드라마처럼 삶의 굴곡이 진짜 있어요. 반전이 있고. 그래서 다니쌤은 그 시간을 겪으면서 너무 힘드셨겠지만 그 스토리를 이렇게 듣고 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다니쌤은 항상 공부에 있어서 하위권이었다고 합니다. 노는 학생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성실하고 착한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하위권이었대요. 학창 시절에도 대학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꼴찌였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 학비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막노동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서 자라난 저는 사실 멘탈이 약했고 성적이 항상 바닥이라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난 진짜 보잘것없는 놈이야. 그런 생각이 박힌 채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막노동판에서는 친구들은 힘들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을 해냈고 일 잘한다고 칭찬까지 받으니 자존감과 자신감이 조금씩 차올랐던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중요한 자신감을 처음으로 얻은 곳이 당시에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막노동판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니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한전에 들어갑니다. 동기 중 입사 시험 성적은 꼴찌였다고 합니다. 연봉도 괜찮고 안정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지어 후배들이 먼저 승진해서 자기에게 막 호통치고 비웃는 생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퇴사를 결심하죠. 별다른 준비도 없이 30대 후반의 나이에 회사를 때려치고 나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도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대요. 회사를 나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드라마 미생에 나온 명대사 회사가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야 이 말처럼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3년 정도였댔나? 시간을 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사 후에 그쪽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 분야 모임에 나갔대요. 또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저보다 몇 살 선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회 경험과 사업 경험도 풍부한 사람으로 회사를 나온 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던 저를 잘 다독여 주었지요. 금방 가까워진 그를 저는 형님처럼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함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멘토처럼 여기던 사람의 제안인 만큼 덜컥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전과 이력이 화려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제게 친형님 같은 따뜻한 조언을 해주며 접근했던 것도 결국은 저를 먹잇감으로 삼기 위한 초석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기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돌이켜보면 동업자로서는 꽝이었던 한 사람이 더 붙어 셋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사기꾼은 실질적인 경영과 영업을, 새로 합류한 동업자는 실무를, 저는 주로 자금 조달을 담당했지요. 자금 담당이었던 만큼 그간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에 퇴직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그가 잠적했고 제가 투자한 모든 돈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허울뿐인 회사의 대표 직함, 저와 같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또 하나의 동업자뿐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특히 내게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도 그때 배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 깨달음이 부족했던 것인지 저는 저와 같이 버림받은 동업자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몇 개월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는 싫었는지 둘이서라도 의기투합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이 동업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습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도 했고 당시 합법이었던 도박 오락기 파친코 사업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빌려 자금을 끌어왔지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사채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제게는 10억 원이 훌쩍 넘는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지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사람을 덜컥 믿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셈입니다. 제가 이토록 쉽게 사기를 당하고 이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쉽게 이용당한 이유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석대로만 살아온 사람 특유의 순박함.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눈 한번 팔지 않고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으며 한전이라는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실제로 군 생활을 오래 한 직업 군인들이 자주 사기를 당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둘째, 상황에 내몰려 흐려진 판단력. 당시 저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한계가 너무 명확했기에 박차고 나왔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요. 특출한 재능이 없었으니 믿고 기댈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귀신같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접근합니다. 셋째, 학습 능력 부족. 두 번째 동업자는 분명 사기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이 좋지 않았고 피해는 대부분 제가 봤습니다. 그는 투입한 돈도 없었고 필요한 생활비는 받아가며 일을 했기에 사실상 손해가 없었던 셈이지요. 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을 끌어왔던 저는 결국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만약 첫 동업 사기를 겪었을 때 내가 사기를 당한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파고들었더라면 이후 그토록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금을 끌어오는 일을 혼자 담당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럼 동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동업자가 좀 더 조심스레 사업을 벌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과거를 미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그 경험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 덕분에 더 큰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돈내공이 탄탄하게 다져진 셈이니까요. 회사를 나온 지 2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제 인생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뭐든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은 뭘 해도 안 돼 라는 자조로 바뀌었고 자존감은 남아나질 않았으며 실패한 사업가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어려움은 현실로도 닥쳤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으니까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억 원 정도의 빚을 탕감받은 대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채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지요. 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사채는 쓰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채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왔던 일들을 실제로 겪은 것이지요. 조폭들에게 끌려가 땅에 묻히기도 했고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으며 수시로 찾아오는 그들을 피해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 시기에 아내와 이혼까지 해야 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런 일에 끌어들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빚쟁이들을 피하기 위해 몇 개월간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귀신같이 저를 찾아내곤 했지만 저는 또 어떻게든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던가요. 그 시기에 아버지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하늘은 이런 시련을 한꺼번에 주는 거지? 왜 하필 나냐고! 당시에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운이 좋지 않았고 하늘이 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겼지요.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응어리는 빚쟁이들의 폭력이나 협박, 사업 실패, 아내와의 이혼이 아닌 아버지께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했던 당시 저의 처지입니다. 그 어떤 일도 이때의 상처와 분통함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당시 아버지의 병환은 제법 깊었던 터라 완치는 불가능했지만 병원에서 추천한 약을 하루 3번씩 복용하면 큰 고통 없이 삶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약값과 병원비까지 합치면 하루에 40만 원 가까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님은 집도 팔고 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든 비용을 마련하고 싶었으나 신용불량자, 도망자 신세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얼마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야 했던 심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비통했지요. 그리고 그 경험은 돈에 대한 제 생각을 송두리째 뒤바꿨습니다. 돈만 많았다면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었겠지. 그래, 돈을 벌자. 그것도 많이. 그 전까지 저는 돈이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돈은 사람의 영혼을 좀먹는 것이라 깨끗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고 돈이 많아지면 선한 사람도 타락하게 된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단지 돈이 없어서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떠나보내고 바닥 같은 삶을 경험한 후로 돈은 많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돈 없는 행복이란 하늘의 사소한 변덕만으로도 휘청대다가 툭 하고 무너져 내릴 위태로운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니까요. 이때의 각오와 다짐이 아니었다면 저는 다시 일어서지도 그 빚을 다 갚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돈을 최대한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비천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을 때 부끄럽고 비천한 삶을 살게 되지요. 제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 시절처럼, 아버지를 그렇게 떠나보낸 때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그토록 피해 다니던 사채업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들 표현대로라면 쥐새끼처럼 도망만 다니던 사람이 느닷없이 찾아왔으니 당황할 만도 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버지를 편히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 도망 다니는 삶에 대한 환멸이 합쳐진 결과였을 겁니다. 이제 저 찾으러 힘들게 돌아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낼 생각이니까요. 대신 이대로는 어차피 한 푼도 갚지 못할 테니까
제가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만약 또 도망가거나 하루라도 연락이 안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긴 후 저의 이 당돌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 그대로 잠만 잘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생각에 영등포 쪽방촌에서 월 12만 원에 지내게 됐습니다. 20만 원짜리 고시원도 제게는 사치였지요. 그곳은 비가 오면 천장에 물이 줄줄 샜고 방 구석구석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었으며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 없어 한여름에는 모기들에게 수십 번을 뜯길 각오로 마당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방은 통풍도 되지 않아 찜통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력서를 100통도 훌쩍 넘게 썼는데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힘이 들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뿐이었지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 최소한의 식비와 월세를 내고 남은 돈은 전부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자 갚기에도 벅찼지요. 그래도 몇 개월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갚았더니 사채업자들도 더 이상 찾아와서 괴롭히지는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 편해졌을 뿐 삶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 같았습니다. 이때 저는 인간의 한 가지 속성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제 현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안정적인 직장에서 나와 시작한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한 남자, 40이 다 된 나이, 10억 원이 넘는 빚, 죽어라 일을 해도 빚이 줄기는커녕 이자도 갚기 벅찬 상황,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취업, 쪽방촌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과 절망 또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제가 조금씩 희망을 얻고 아주 작게나마 행복 비슷한 것까지 느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2만 원짜리 쪽방촌을 벗어나 19만 원짜리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 매일 찾아오던 사채업자들이 간혹 연락만 취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는 않게 됐을 때 전체 빚의 1%도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았을 때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저는 어제보다 티끌만큼이라도 나아진 오늘에 행복해하고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제 이야기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라도 가지지 않았다면 저는 빚과 절망으로 만들어진 그 긴 터널을 결코 건너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이건 얼마나 힘들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서도 티끌만큼의 희망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 희망을 찾아내고 붙들고 키워내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모아도 겨우 이자만 면할 수 있는 상황, 그 마음이 어떨까요? 빚은 10억이 넘게 있고 아무리 열심히 모으고 갚아도 겨우 이자만 갚을 수 있고 원금은 상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작은 희망과 행복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강렬하게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담임쌤이 어떤 회사의 전무님 기사 역할을 맡게 돼요. 그래서 숙식도 해결이 되고 월급도 잘 받고 그리고 주말에 일을 하면 추가 수당도 받게 되니까 담임쌤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대요. 어느 날 전무님이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 담임쌤이 운전을 해서 골프장에 갔습니다. 골프장 한쪽에 기사들이 기다리는 곳이 있었는데 담임쌤은 사기를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래도 이제 그날
기사들이 모여 있을 때 간간히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땡땡 이야기라고 그 게임기 아시죠? 그 게임기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게임기가 처음부터 사행성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합법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승부의 조작 이런 것 때문에 불법이 되고 뭐 대표들이 구속되고 그러긴 했는데 일단 다니쌤이 얘기를 들을 시점에는 그게 이제 합법적인 거였다고 합니다. 기사분 중에 한 분이 땡땡 이야기 그 게임기 파는데 해보겠냐 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 대 팔 때마다 수수료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다니쌤이 지금이었으면 당연히 생각도 안 하겠지만 워낙 갚아야 하는 빚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보인 거죠. 결국 그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달 동안 한 대도 팔지 못했대요. 상황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채업자들에게 매달 돈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니쌤이 막 초조하겠죠. 그거를 시작할 때 사실 사채업자들 몰래 한 3개월 정도를 지낼 수 있는 돈을 모아놨었대요. 그러니까 다니쌤은 3개월 안에 무조건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일본에서 들어온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대목을 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판매업을 하던 친구인데 제법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한 거냐? 나도 요즘 게임기 팔고 있는데 한 달 동안 한 대도 못 팔았다. 아주 죽겠다 진짜. 제 물음에 친구는 뭐 그런 질문이 다 있냐는 듯 대답하더군요. 어떻게 팔긴 블로그로 팔았지. 블로그? 생각지도 못한 낯선 용어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한 달 동안 단 한 대도 못 팔았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시 제게 블로그란 다소 낯선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었으니 지금처럼 블로그가 활성화되기 전이기도 했지요. 친구와 헤어진 후 저는 PC방을 찾아갔습니다. PC나 노트북이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과 달리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대라 인터넷을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동네 PC방에서 게임에 열중하는 어린 학생들 틈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블로그를 검색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블로그와 조회수가 높은 글들을 주로 살피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이라면 그때만 해도 블로그 마케팅에 관한 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강의를 하는 곳은 있어서 재빨리 신청했습니다. 2달 생활비밖에 없던 제게는 큰 결정이었지요. 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블로그를 하나 개설해 실전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남은 2달 안에 성과를 내려면 하루빨리 블로그에 익숙해지고 홍보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글을 쓰고 책도 많이 읽는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글을 써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처음 블로그에 올린 글들은 제가 봐도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인기 블로거들의 글을 꼼꼼히 살피다 보니 어느 정도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감과 절박함에 거의 초능력을 발휘하듯이 매일매일 노력하다 보니 글쓰기 솜씨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저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블로그에 매달렸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지식에 블로그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팁까지 총동원해 글을 올렸지요. 인기 블로거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체, 사진과 글의 비중 및 배치, 문체, 올리는 시간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후크 요소 등을 분석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몇 번이나 더 헛발질을 하고 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바로 게임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게임장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내지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사람들이 잃는다는 생각으로 이들이 혹할 만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었는데 이를 알리기 위해 당시 그 게임장이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룬 뉴스와 함께 포스팅했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원하던 반응이 제법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나보다는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이후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성과를 올린 것도, 컨설턴트로서 자리를 잡은 것도, 유튜버로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모두 이때의 깨달음 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성실함의 가치를 부정하기도 긍정하기도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성실함은 매우 훌륭한 덕목입니다. 블로그 글이 반응을 얻기 시작한 후 진짜 성과로 이어진 것도 결국은 성실함 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 조회수를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연락이 많이 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판매는 계속 지지부진했지요. 그리고 이때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제 최고의 자산인 성실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연락이 안 오면 하루에 10개, 100개씩 올리면 되지. 그럼 연락도 더 자주 올 거야.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잠을 줄여가면서 PC방에 앉아 온종일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게임 판매자인지 블로거인지 헷갈릴 정도였지요. 잠이 부족해 정신은 늘 몽롱했지만 그런 상태로도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무렵 정말 거짓말같이 연락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지요. 그리고 개중에는 계약까지 가는 경우도 생겼고 계약 성사율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빚을 제법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몇 년간 죽어라 일을 해도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1년, 정확히는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한 후 10개월 정도 만에 그보다 큰 돈을 갚은 것입니다. 그 결과 신락 같았던 희망이 제법 큰 희망으로 바뀌어 갔지요. 다니쌤이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만으로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성실함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블로그를 공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다니쌤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자 수, 글 올리는 시간, 서체, 글과 사진의 이제 비중, 이런 거. 그런 걸 꼼꼼히 다 보고 따라했다는 것. 그리고 반응이 없어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 정말 다니쌤의 최고의 무기, 성실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서 이제 성공을 해서 수수료로 많은 돈을 벌고 빚도 많이 갚았죠. 그리고 이제 다니쌤이 이제 슬슬 접을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 제의가 들어옵니다. 어떤 기업에서 블로그를 팔라는 거였죠. 블로그를 키워서 판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을 받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책에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1억 5천을 주겠다. 다니쌤은 3억을 달라. 이렇게 하고 결국 2억의 블로그를 넘기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키우기 시작했던 블로그인데 그렇게 키운 블로그로 판매 수익을 많이 얻었을 뿐 아니라 그 블로그 자체의 가치로 2억을 받았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활동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게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 땡땡 이야기가 불법이 되면서 막 단속이 시작돼요. 승부를 조작했다, 사행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쌤이
빚을 갚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금도 이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쌤이 이제 빚도 많이 갚았고 블로그도 팔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10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의 기억을 쌓았으니 과연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